발견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조현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대표 증상 중 하나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 목소리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 환청입니다. 정수는 채널 부위를 만나려고 회미에 나왔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넣어. 담배꽁초를 왼쪽 주머니에 넣으라고. 주기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어떤 평범한 사람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환청을 일반인이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청 실험을 위해 모인 8명의 평범한 사람들. 이들은 조현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뉴스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봤었습니다.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상대방은 되게 당황스러운. 가끔씩 이제 궁금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건데 장애 있으신 분들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실제 환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들린다는 소리를 재구성해서 만든 환청 테스트용 음성을 피실험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전 항상 오른쪽으로 가. 당신의 마음속에 오른쪽이라고 살고 있으니까요. 오른쪽.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넌 나를 배신했어. 당신을 사랑했어요. 죽어라.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내 죽을 때까지. 과연 환청을 들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메시지 보내기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암기 후 메시지를 보내는 간단한 실험. 환청을 들으면서 이들은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문자 보내기를 끝낸 한 남성. 그의 결과는 보기의 내용과 모두 일치. 환청에 상관없이 가볍게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문자를 보낸 여성의 결과는? 끝번호가 어떤 분이신 거죠? 저요. 네. 날짜, 시간, 장소 다 틀린. 진짜요? 날짜와 시간을 다르게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장소는 아예 적지 못한 상황. 깜짝 놀랐어요. 저 맞게 쓴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의 결과 역시 저녁 8시 30분이라고만 보내주는데 날짜도 있었고. 아니요, 전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읽었는데도.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7월 4일. 전혀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남성. 그는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아니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사랑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머릿속은 기억을 했는데 귀에서 자꾸 이상한 말, 딴 말 하니까 막 사랑합니다, 뭐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쓰고 싶은 대로 써지지가 않고 계속 뭐였지? 그냥 들리는 것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소름 돋았고. 8명 중 무려 5명이 메시지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선 서로의 신상 정보에 관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주소는 어떻게 해요?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혈액형, 그리고 취미가. 환청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화하신 거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써주시면. 그들은 과연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연, 네, 맞습니다. 박우진. 서울시 은평구 사시나요? 네? 서울시 은평구 살고 있어요. 양천구. 이 여자분 성함이 김자현. 아니요. 박진주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남자분 성함은 김현수. 아니요, 아닙니다. 저 황준현입니다. 이름 어떻게 되시나요? 박진주요. 성함이. 저 황준현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만 자꾸 집중이 되고 진짜 막 나가서 막 죽어 이러니까 진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모르겠어요. 잘 지금 딸랑 뭐 10분 내지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정신이 좀 없거든요. 두 번째 실험 결과 또한 8명 중 2명만 성공했습니다. 아기가 가득한 말들이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게 컸어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 소식마다 범인들이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아주 낮아요. 0.04% 정도.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들이 처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조현병. 조현병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다소 불안정한 음정을 내는 첼로. 잠시 후 다시 연주를 해봤습니다. 소리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첼로의 소리를 바꾼 단 하나는 현을 조절한 것입니다. 조현이라는 거는 현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을 일종의 튜닝을 하는 거죠. 잘 이게 튜닝이 되면 이제 정확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뇌의 어떤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적절한 사고나 감정이나 이런 걸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조현병 이전에는 이제 보통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리던 병인데요.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말 그대로 정신이 분열한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면 부정적이고 낙인을 조금 찍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학회에서 병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적은 희귀한 질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명 중에 1명은 돌아보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뇌 질환인 셈입니다. 뇌의 어떤 변화가 조현병을 불러올까? 이 뇌 중에 시상이라고 외부에서는 자극을 느낀 지각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전두엽과 연결되는 부위와 1차 감각 부위와 연결되는 부위가 이상이 있는 거죠. 시상은 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간뇌의 일부분으로서 뇌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정 조절과 자제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그리고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 부위와 시상이 연결된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할 때 조현병의 발병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발표된 조현병의 평균 발병 나이는 남성은 18세, 여성은 25세로 나타났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추상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게 뇌에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병이 걸리는 거죠. 흔하게 사춘기에서 볼 수 있는 뭐 문을 닫고 혼자 방에 들어간다든지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밥을 먹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든지 다소 예민해 보인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전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예민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증상들이 꽤 많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망상, 환청과 환각, 이상한 언행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특히 망상의 경우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다 멀다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망상 피해를 현실처럼 언급했던 안인들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가활동 그분이 조현병일 가능성이 있죠. 이제 남이 나를 감시한다,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피해 망상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 극소수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다수의 조현병 환자까지 폭력적이란 인식이 생겨난 상황. 조현병과 폭력성은 진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 조현병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21년간 치료해온 전문의와 조현병과 폭력성이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교수님, 그 발생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폭력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런 의학적인 그런 발현 과정의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일부 분들, 사실 그분들은 조현병과는 또 약간 무관하게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많이 노출됐다거나 그런 성장 과정을 가졌다거나 이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한 성격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증상이 합쳐지면 아주 위험한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쳐라,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본인은 그걸 이제 현실로 믿고 있는 거죠. 조현병과 관련된 범죄의 이유가 또 이제 뭐 있습니다. 치료와 지원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점. 연속성. 네. 근데 이제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형제자매는 없거나 한 명 정도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인득과 같은 경우에도 형님은 직계가족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고, 뭐 어머님은 입원해 계시니까 보호의무자에 대한 의한 입원은 안 되고, 감내하고 돌보고, 그럴 가족이 점점 없어지고 1인 가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방치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1999년에 지하철역에 서 있는 무고한 시민을 조현병 환자가 뒤에서 밀어서 2명이나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국민소득은 많이 높아지고 했는데 이제 사회적 시스템이 없을 때 이런 게 생긴 거였죠.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캔드라법이라는 것을 국회가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그걸 요구한 단체가 의외로 환자와 보호자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사실 저는 또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 추이를 지켜보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 입원과 격리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 사택 감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집안에 가족인 중증 정신질환자를 가둘 수 있는 걸 법으로 허용했고요. 악질적인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막을 내린 사택 감치제도. 그걸 이제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 이분들을 방 안에 두지 않고 좀 더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좀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그런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출을 꺼린다는 정신질환자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 국내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한 500만 명 정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500만 명 중 주요 정신질환자 수는 약 50만 명으로 이 중 8만 명은 정신요양시설에, 9만 명은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50만 명 중에 한 33만 명 정도는 관계기관에 파악도 되지도 않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다 갑니다. 그래서 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면 늦기 때문에 OECD 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정신과 영역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80~9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하고 관련있죠. 사고가 나면은 일반인들이 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범죄율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약 28배나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높은 상황. 모두가 상생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 지금 5가지 종류의 강제 입원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의 입원이고요. 하나는 동의 입원이라고 해서 본인의 동의와 보호자의 동의 1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동의라고 해서 보호자 2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행정 입원이고 그 다음이 긴급 입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이 가능하지만 근데 이 5가지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행정 입원하고 마지막에 긴급 입원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법 입원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좀 이거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인 거죠. 미국, 프랑스 등에선 사법부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는 사실 폭력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대인 관계를 조금 피하려고 하고 어려워하고 또 오히려 또 낙인이 더 찍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감추게 되고 감추면서 또 치료는 당연히 잘 안 이루어지게 되겠죠. 때문에 그런 악순환 속에서 이러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의 이름은 바로 Den då geniförklarade John Nash. 31살에 조현병 진단을 받은 그는 반복된 입원과 퇴원 속에서도 가족과 국가의 제도적 지원 아래 조현병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결과 조현병을 극복하고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조현병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느냐, 칭송을 받느냐는 사회적 제도와 인식 변화, 그리고 당사자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